사표까지 내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자, 교재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무효와 취소에서 1절 무효.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따라서 일반적 효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구입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해가지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저문이 뭐죠? 107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는 뭐죠? 통정어휘 표시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휘 표시가 무효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선이 제3자를 보호하는 뭐죠? 상대적 무효고, 원칙은 뭐죠? 절대적 무효죠. 그 다음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해가지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요. 누가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우측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상 무효는 회사, 설립 이런 게 나오죠. 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무효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원칙.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해 가지고 A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하나 더 할까요? 또는 분할 가능성 다음에 또는 특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할 가능성이란 말은 뭐죠? 분할할 수 있든지 또는 분할하지 못하면 뭐죠? 특정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B번 그러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자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1. 확정적 무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게 뭐죠? 확정적 무효고요. 다만 유동적 무효, 기억 유자가 빠지는 거죠. 유동적 무효의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뭐죠? 유동적 무효이죠.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이 행위라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뭐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무효죠.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조건 성취가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부 법률행위도 그렇겠죠, 그죠?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시기잖아요. 그 말은 현재 아직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그죠? 그러면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 교재에 나와 있는데, 유동적 유효도 있겠죠. 유동적 유효가 뭔가요? 지금은 유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가 뭐죠? 유동종 무효인데 유동종 유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 하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종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두 번째 정지 조건이 유동종 무효라면 해제 조건은 뭐죠? 유동종 유효겠죠. 왜요? 해제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뭐죠? 유동종 유효고요. 그럼 종기도 뭐죠? 유동종 유효겠죠. 왜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종기니까. 그 말은 현재 지금은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 이건 뭐죠? 유동종 유효가 되겠죠. 그죠? 최근에는 자꾸 개념적인 걸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니은 뭐 유동종 무효의 법적 취급인데 원칙 무효죠. 그죠? 무효죠. 따라서 무효기 때문에 이행 청구할 수가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라는 말은 뭐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왜 집어넣냐면 유동종 무효는 아직은 확정적 무효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동종 무효도 어떻게 해요?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만 확정적 무효는 아니니까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예외에서 유효성이 나오는데 1번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죠?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하지만 협력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고요. 3번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것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사기, 강박, 차후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뭐 반사회적이다, 강행법규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죠. 우리가 맨날 필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C 기타 해가지고 1.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이 해지가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토지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그죠? 유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겠지만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이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세금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뭐죠?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확정적 무효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또 을이 병에게 뭐죠? 팔았단 말이죠. 근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가 뭐죠? 중간생략 등기인데 문제는 만약에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갑과 병이 매매한 곳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갑과 병은 뭐 한 바가 없죠? 매매한 바가 없으니까 허가 자체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고 등기하든 허가를 안 받고 등기하든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D번 확정적 무효로 전환해가지고 1.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2.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체결하든지 아니면 쌍방 모두가 허가 신청 아니하기로 명백히 의사를 표시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의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다만 2번에서 요식행위로 전환해서 기억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거 인정되지 않고요. 니은번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1.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얘기도 하고요. 유언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뭘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어떻게 해요?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입양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3.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를 신고하면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인지로서는 유효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냐면 뭐 친자 입정이든 입양이든 뭐 이런 거 인지든 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교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들은 물론 친족 상속법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물어보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유언이 무효행위 전환된다는 말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내가 말씀드렸나요? 부부가 애가 없어가지고 미혼모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제 물론 입적 뭐라고 했겠어요? 친자로 입적했겠죠. 그래가지고 한 10년인가 한 7, 8년 됐는데 생모가 나타났어요. 생모가 나타나가지고 양부모에게 애 데려가겠다고 돌려달라고 뭐죠?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싫다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방만 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겠죠, 그죠? 그리고 저 아줌마 아저씨는
네 엄마가 아니라 뭐죠? 너를 데려다 키운 사람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꼬드겨 가지고 양부모를 형사 고발했어요. 여기 있었죠, 그죠? 근데 왜 안 한 척해요? 안 들은 척해?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예? 항상 새로 하세요. 아무튼 결론 뭐죠? 그 아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친자 입적으로서는 뭐요?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양자 입적으로는 유효하니까 그런 취지다. 괜히 리밥을 하기 싫은데 넘겨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이 나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1. 불가능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죠. 불공정한 법률에 추인할 수 없는데 불공정한 법률이 좀 메모 좀 해야죠. 이렇게 둥글뱅이 쳐가지고 화살표 찍혀서 전환은 가능. 그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죠?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이런 거 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2번 가능하지만 소급표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뭐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인데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하실 것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 세 가지죠.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하고 의사무능력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능하고 추인하면 소급하는 경우는 뭐죠? 무권 대리행위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2절 취소의 의.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니까. 취소는 무슨 유효라고요? 유동적 유효다. 꼭 기억해 두시고 2번에서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방금 본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지문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고요. 다만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는데 1번 제한 능력자 본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제한 능력자는 지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요. 다음 날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요? 가능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강행법규 위반. 그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떻게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그죠? 좀 설명드릴까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A라는 증권회사가 있는데 들으세요 그냥.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증권 투자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이득 볼 수도 있고 뭐죠? 손해 볼 수도 있죠.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작년도에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2.7% 손해봤고 기관 투자자는 플러스 17.4%,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뭐 15. 몇 프로 이렇게 이익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주식 때문에 전 뭐만 하면 손해봐요. 아무튼 근데 이게 증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주식 투자 왜 했냐면은 제처가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 마누라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지가 10년이 됐는데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10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아이씨 까불지만 내가 해가지고 딱 원금 내가 몇 달 만에 해줄게 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고 파니까 원금인 30%. 아무튼 이런 거는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괜히 그 냅두면 될 거 가지고 그냥 괜히 구박을 진짜 주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10년 동안 마이너스 30%가 뭐야? 막 대단한 주식 가지지 말고 줘라고 해가지고 제 계좌로 옮겨가지고 했다가 아무튼 주식은 손해 볼 수도 있고 뭐요? 이익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증권업법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금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증권업법은 뭐죠? 강행 규정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득이 생겼으면 좋을 텐데 뭐냐면 완전히 깡통 계좌가 된 거죠. 깡통 계좌가 되는 바람에 요 고객들은 증권회사에다가 약속한 대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뭐죠? 요구를 하니까 아 모르셨어요? 증권업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보장을 못 해줍니다 라고 증권회사 스스로가 어떻게요?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상 금반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무효라고 행위라는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신의성실 원칙을 하고 있는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자. 그죠? 여기까지 했는데 틀리기만 해봐. 예? 안 볼 거예요? 모의고사 꼭 보세요. 그죠? 예? 못 나와요. 그러면 그 가져다 보셔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모의고사를 보는 비중이 반반. 왜 그러냐면 안다고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틀리는 거. 이런 거 자꾸 보완해야 되고 그죠? 연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안배 연습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그 회계원리라는 이 계산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잘못돼 버리면 아주 뭐죠? 시험을 망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세 과목을 풀면서 알맞은 뭐죠? 시간을 안배하는 방법을 뭐죠? 연구해야 되고요.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예? 모의고사 봐봐야 뭐 한 4번. 그러니까 모의고사 봐봐야 한 4번 정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만약 못 오시는 분들은 뭐죠? 집에 가셔서 시간 켜놓고 있으세요. 시간 측정하면서 꼭 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예. 1번 취소권 제한한장. 그다음 2번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이 뭐예요? 임의 대리는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다.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고요. 4번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물론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혹시 2번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채권자 취소권만은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회 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요?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죠? 취소한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왜 지상권을 설정해 줬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이 지상권을 정에게 양도해서 현재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정이고 갑도 요 토지를 무에게 양도해서 현재 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죠? 무다. 이런 경우에 요 갑이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요 갑과 을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자 해요. 첫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죠? 갑, 그죠? 갑. 왜요? 갑은 뭐죠? 사기를 당한 사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니까. 근데 조심할 것은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류가 뭐죠? 총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잖아요. 이게 좀 약간 치사하지만 좀 대입해 보자고요. 첫째, 제한 능력자는 없죠? 사기당한 사람 있죠? 갑. 대리 있나요? 없죠? 승계는요? 있죠? 그죠? 갑이 무에게 뭐죠? 양도했다. 무는 뭐죠? 승계. 그래서 이분 잘 틀린 게 자꾸 누구를 빼먹냐면 승계를 자꾸 빼먹어요. 그래서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이든 상속인과 같은 뭐죠? 포괄 승계이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헷갈린다면 뭐죠? 대입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 두 번째,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 예, 을에게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거예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도 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대해볼까요? 자, 취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돌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반환 청구권자는 누군가요? 이것도 조심할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야 돼요? 물권자. 갑이 무에게 양도했다면 누가요? 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해야 돼? 을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점유자. 을이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했다면 누가? 그래서 무가 누구한테요? 정에게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취소하는 사람하고 하고 반환 청구하는 사람하고 취소의 상대방하고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고 헷갈리죠, 그죠? 이거 물권청으로 좀 이따 또 할게요. 또 하는데 결국 뭐예요? 취소권자 누구죠? 갑, 사기를 당한 사람, 뭐죠? 승계인.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원래 법률 상대방 을. 취소한 후에 돌려받아야 되겠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 물권자이어야 하니까 누구만요? 무만 할 수 있고요. 그죠? 무만.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요? 점유자니까 무가 정에게 반환 청구하게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그죠? 복잡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복잡한지는. 자, 그럼 효과해가지고 원칙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인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요? 반환해 주는데 다만 니은번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어느 범위 돼요? 현존 이익에서 반환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음주가 뭐죠? 술 처먹고 춤추고 노는 것만 뭐가 돼요? 소비된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유흥비로 쓴 것만이 뭐죠? 소비된 거고 뭐 생활비를 썼다, 병원비를 지출했다, 수술비를 납부했다 같은 건전한 소비는 뭐죠? 현존하는 이익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취소, 일부 무효와 똑같다.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어떻게 가능하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뭐가 나오죠? 추인, 의.
취소권의 폭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추인의 요건에서 1. 추인권자는 누구죠? 취소권자죠. 다만 주의하실 건 2번에서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정 대리는 상관이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언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는 아들이 미성년인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합니다.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과 추인의 상대방은 같고요. 효과 1번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미성년자도 뭐요? 취소권이 있고 친권자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요? 친권자가 추인하면 미성년자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다 취소권이 없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요건해가지고 1번 법정 추인도 원인의 종료가 있죠.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권의 존재도 알 필요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칙하고 비교하면 일반적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줄 알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정 추인은 뭐만 있으면 돼요? 원인만 종료만 되고요. 그 사실을 뭐예요? 알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추인 사유가에서 쭉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죠? 니은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가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것은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게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해야죠. 따라서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디귿번 경계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계라는 말을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게 되면 이행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대리권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했죠. 근데 경계는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경계도 뭐예요? 채무이행 이행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동시항변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시항변권은 뭐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니까 이행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겠죠. 그죠? 근데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니까 경계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시항변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해되시죠? 경계도 뭐라고요? 이행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해 유보가 없어야 되고요. 효력은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취소권의 제척기간 해가지고 두 가지 기간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일단 먼저 조심할 건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바꿔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런 맞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뭐예요? X다. 그죠? 취소 상관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결국 뭐예요? 원인이 종료된 때를 말하기 때문에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 그럼 맞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채권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권이니까 몇 년짜리겠어요? 10년짜리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척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 되기 전에 7년 됐을 때 뭘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요 부당이득 반환은 굳이 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취소한 때로부터 별도로 10년에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 문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제척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해가지고 우측에 1절에서 조건이 나오죠.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인데 조건의 종류해가지고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뭐예요? 정지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건 뭐죠? 해제조건이죠. 따라서 정지조건은 뭐죠? 유동적 무효고 해제조건은 뭐죠? 유동적 유효죠. 그 다음에 이 가장 조건해가지고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이 있죠. 기억,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뭐죠? 조건이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니은범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디귿번 기성조건, 리을번 뭐죠? 불능조건이 나오죠. 일단 기성조건도 불능조건도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자, 왜냐하면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잖아요. 근데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게 조건인데 이미 성취됐다는 말은 더 이상 불확실한 게 아니란 얘기죠. 불능조건도 불가능한 조건이잖아요.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기성조건도 불능조건도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머리글자를 따서 기억한다 그랬죠. 그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거 읽어볼게요. 기성조건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정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해제조건이면 기해무에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불능조건, 법률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 확정된 조건이 불능조건이고 예컨대 죽은 사람 살려면 해당하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해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불정무에서 그 법률행위 뭐죠? 무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는 부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지고 공익상 불허용해 가지고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요. 제한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또 어음수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언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언은 가족법상 행위이긴 하지만 재산법적 성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붙일 수 있다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사익상의 불허용해가지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상대방이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채무 면제나 유증, 유언과 같이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음 보증은 보증이 아니죠. 아니, 어음은 어음 보증 조심하실 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죠?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채무자, 을이 뭐죠? 채권자. 근데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보증계약은 채권자고 보증이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과 보증계약은 뭐죠?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1억의 어음을 발행하면서 병이 뭘 썼어요? 보증을 쓴 거는 어음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뭐죠? 별개행위. 무슨 말이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음행위는 붙일 수 없지만 어음보증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음보증 그냥 뭐예요? 보증계약이니까. 계약이니까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좀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제입니다. 일단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독행위는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런 형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이행해라.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행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니까 뭐죠? 조건이긴 하지만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 측이 결정한 문제니까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해제지만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뭐 한 거죠? 유효한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권 약관부 거래라고 해요. 무슨 거래를 한다고요? 실권 약관부 거래. 자, 그럼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세 번째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뭐죠? 조건이죠.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그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 조건이면 자꾸 이거를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해제되는 건 해제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것이고 만약에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해제가 된다면 이거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돼요. 굳이 또다시 별도로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주의하실 것은 원칙적이 안 되지만 이런 형태의 조건을 부딪히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요건 해가지고 1번 조건 성취 의제에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우측의 효과, 기억,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데 시기에 언제 주장할 수 있냐면 방해 시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인정되는 때에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서 조건 불성취 의제는 반대겠죠.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오히려 이전에 상대방 측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 조건부 법률 효력해가지고 1. 침해 금지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 148조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해놨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일단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2번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조건부 권리도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고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하죠? 침해하지 못하죠. 메모할 게 있죠. 그죠? 일단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이다.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뭐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므로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